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2 이번 시간에는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의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 의미와 구성, 국회가 어떤 기관이며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요 세 가지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의회라는 기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의회란 간접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들의 집합체가 의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의회를 국회라고 지칭을 하고요.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보통 국가기관이란 이야기랑 많이 연결지어서 하는데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헌법에 적혀있는 모든 기관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도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의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접민주제라는 현대의 민주주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 힘이 곧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란 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힘이니까 내가 직접 쓴다. 이게 가장 직관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일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인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모으는 방식 외에 다른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안해낸 것이 대표를 모아서 통치한다. 요런 방법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나 대신 통치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간접민주제가 등장을 했고 여기서 대표를 의원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는 서로가 장점과 단점을 완벽하게 바꿔서 생각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개개인의 의견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반영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성을 보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대표가 누군가의 의견을 대신 이해하기 때문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 이상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가지고 그렇게 깊게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를 많이 만나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구성 보겠습니다. 국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21대 국회까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는 선거권자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비례대표는 전국구 지지율에 따라서, 이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정당별 득표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분배의석을 계산해서 47석을 나눠 가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은 비례대표는 전국구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세부적인 구성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지만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선거에서 선출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1명과 국회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의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 기본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본회의의 유형에 다시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어져 있고요.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약 100일 정도 진행이 되며 임시회는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300명의 4분의 1이면 한 75명 정도 되겠네요. 75명 정도가 요구하면은 임시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족수. 정족수는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에 필요한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사결정 정족수라고 하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 의사결정의 기본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든 것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전족수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절반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 뭐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201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권한 보겠습니다. 국회의 권한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입법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 법률을 제정하고 만들고 또는 개정하고 고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을 개정, 고치는 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과 헌법의 용어가 다른 이유는 헌법에서는 제안과 의결 이후에 국민투표 절차까지 거쳐야지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킬 권한까지를 국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동의를 해주는 권한이 입법과 관련된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약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법과 비슷한 형태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상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행정부, 대통령,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러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부 또는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사전 심사한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안을 사전 심사한다는 얘기는 법률안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많이 잘 들어가 있느냐 혹은 잘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에서 나오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첫 번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한,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권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권한 그리고 일반 국정에 대한 권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권한은 돈과 관련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얼만큼 돈을 쓰고 싶다라고 만들어 온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줄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국회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역시 통과될 수 없다라는 게 될 거고요.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을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얘기는 세금에 대한 판단도 함께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조세 법률주의, 세금을 거둘 때는 법률의 형태로만 거둬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깊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 정리에서는 예산안, 정부가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 세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반 국정과 관련된 권한 보겠습니다. 일반 국정과 관련된 권한들은 모두 다가 이제 직접 어떤 특정 기관들을 견제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회간 실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적어도 이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임명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요. 외울 때 이제 국감, 대대헌, 이제 첫 글자만 짜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5명을 모두 외울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헌법기관, 높은 공무원인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임명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럼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가 직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권한과 탄핵 결정 권한을 반드시 좀 분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탄핵 소추는 탄핵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탄핵 결정 권한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의 국회가 필요한 이유 혹은 의회가 필요한 이유, 요건 이제 간접민주제와 연결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의사결정 방법에서 정족수, 일반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 특히 이제 입법제정 일반 국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렸던 권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